바로 2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조 우리 남의현 강원대 사학과 교수님, 중국의 만리장성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자, 박수 한번 치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에 제가 발표할 논문 제목은 중국의 만리장성, 과연 그 길이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제목인데요. 사실 우리가 중국을 안 가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사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만리장성이기 때문에 만리장성 그러면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중국이 갑자기 만리장성이 원래 동쪽 끝이었던 산해관에서 갑자기 만리장성이 압록강도 있었다. 이제 중국에서 이제 보도를 하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이 만리장성 끝이 산해관인데 어떻게 갑자기 이게 동쪽으로 1000km 옮겨왔냐?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역으로 혹시 중국이 만리장성이 지금 북한과 중국의 경계에 압록강으로 왔다 그러시는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압니까? 그러면 사실은 뭔가가 틀렸다고라는 건 아는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압록강변에 만리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주로 중국 역사 중에 명나라 역사를 알면 이제 중국이 어떤 근거로 이 장성의 동쪽 끝을 압록강으로 옮기고 있는가, 이제 그런 정답을 조금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중국의 만리장성 과연 끝이 어딘가, 이런 주제지만 워낙 이 장성 문제가 방대하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장성의 시작은 이미 진나라 시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명나라 때까지 이게 거의 1500년 이상을 이어온 거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이제 오늘 초점이 되는 명나라 때 이 만주, 지금 당시 요동과 요소에 축조했던 이 요동 변장이 지금 중국이 압록강 변으로 장성 길이를 옮기고 있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오늘은 명나라 때 요동 장성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중국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만리장성을 압록강으로 바꾸고 있는가, 이런 걸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이 없어서요. 먼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보시면은요. 페이지 6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2번 만리장성 동단 기점이 산해관에서 압록강으로 이렇게 주제를 달았고, 고문단 맨 아래쪽 보시면 지금까지 산해관이 만리장성의 동쪽 기점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잘못된 것이며 이 때문에 명나라 요동 장성이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다. 학자들의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만리장성의 동쪽 기점이 압록강의 호산 산성으로 밝혀진 것은 고고학상의 대단한 발견이며 이에 대한 선포식을 갖게 됐다.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이게 중국 TV에 공식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산해관이 아니라 지금 압록강변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도 보시면 요것도 이제 중국의 방송에 나온 건데 현재 명대 대부분 장성은 소실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장성의 유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게 남아있냐면 적을 관찰하는 망루, 적대가 522곳, 봉수대가 525곳, 보는 이제 조그만 규모의 지역을 방어하는 성, 보성이 109곳으로 파악되었고, 이외에도 채석장이라든가 주거지등이 발견되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성, 하나의 벽돌 성으로 연결된 그런 성은 발견되지 않고 자기네가 조사해 보니까 다 파괴되었다. 대신 그 지역을 방어하는 작은 하나하나 고립된 성이라든가 봉수대, 적대, 이런 게 많았다. 그럼 사실 이게 이제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만리장성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돼 있으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선으로.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서 있는 봉수대라든가 또는 성의 역할을 하는 강 또는 성의 역할을 하는 산이나 강은 인공 축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성의 만리장성을 포함시킬 수 없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 이 명대 이 성이 만주에 쌓았던 요동 변장이 이렇게 고립된 성이라고 하면
만리장성이 될 수가 없는데 왜 중국은 어떤 근거로 이거를 만리장성으로 보고 있는가? 또 이런 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요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사진을 넣었습니다. 여기 69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게 책 표지입니다. 책 표지 보시면 이 책 표지가 요령성, 명장성, 자원조사 보고. 근데 이게 2011년 요동 변장을 연구한 최신 성과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책은 거의 한 680페이지인데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은 요동 변장은 만리장성이다. 이렇게 해서 고대 사료에 나오는 모든 기록을 다 조사해서 이것이 그 명대 요동 장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책입니다. 그런 사실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사실 이게 이미 1989년에도 거기 70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유겸이라는 사람이 명요동진 장성 및 방어고라고 해서 이미 명요동 장성을 장성으로 보고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역사 왜곡이라는 게 사실은 뭐 동북공정이 터지기 전에 이 80년대에도 이미 이런 요동 변장을 장성이 아닌 변장을 장성으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된 거죠. 89년에. 그랬다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2011년에 이런 이제 또 종합적인 보고서가 새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3번으로 가면요. 여기 이제 페이지 70페이지로 가시면 압록강 호산 장성의 동단 기점설의 배경과 문제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북경을 많이 가게 되면 많이 보는 게 이제 북경 시내의 자금성.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차를 타고 40~50분 가면 있는 명나라 황제들의 13명 있는 황제릉. 근데 황제릉을 지나서 조금 북쪽으로 하면 이제 장성이 나오거든요. 뭐 무슨 거룡관 나오는데 이 명나라 때는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명나라 이전의 왕조가 이제 칭기즈칸의 몽고 제국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원명 교체,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섰다 그러면 사실 명나라 때 이렇게 그 큰 장성을 쌓게 된 것은 몽고 때문에 쌓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경에 가서 보고 있는 대부분의 성은 명나라 때 벽돌로 쌓은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나라 때 그 국가 위기 중에 하나가 어떤 내부적인 것도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보면 동쪽의 만주족하고 북쪽의 몽골족을 방어했기 때문에 장성을 쌓은 겁니다. 근데 이 몽골의 위협이 지금의 만주 지방에도 이제 오니까 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동 변장의 구조를 보면 이쪽에 보시면 71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건 제가 이제 그린 지도인데 북쪽으로 이렇게 새까만 굵은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요동 변장선이에요. 근데 이 요동 변장선이 중국의 고지도를 놓고 보면 쭉 이쪽 지도 왼쪽 끝에 산해관인데 산해관에서 이제 동북쪽으로 쭉 오다가 북쪽 끝 개원으로 해서 다시 압록강으로 이 성이 압록강으로 이게 안 와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압록강으로 오지 않는데 지금 중국은 압록강으로 지금 성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명나라 후기가 되면 그 압록강 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만주족이 이 명나라의 군사 센터를 이제 위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압록강에 보호를 두기는 둬요. 근데 그게 지금처럼 만리장성이 아니라 고립된 한 성을 두는 거야, 성. 근데 성이 이제 성 이름이 뭐냐면 저희 그 페이지 있죠. 페이지 75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조그만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인용해 놨는데 7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문단 보시면 지금 중국 조정에서 탕참과 의주 사이에 새로 강연대 보호를 설치했는데 보관이 이제부터 사신들이 오갈 때 탕참에 알리지 말고 본보로 직통할 것을 본국에 이미 이자했다. 이게 뭐냐면 동쪽에서 오는 만주족을 방어하기 위해서 압록강 쪽에 성을 하나 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만리장성의 동단 기점이라고 하는 호산 산성과 이 보가 하나의 이제 뭐라 그럴까 군사 방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압록강에 가면 옛날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지금 만리장성이 지금 압록강변에 있잖아요. 그 그림이 이제 우리 여기 책에 정리해 놓으신 거 보면 7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77페이지 이 호산에 가면 원래 이런 성이 없었어요. 명나라 때는 이 지역에 벽돌성을 쌓은 적이 없는데 지금 가면 산해관보다 더 웅장하게 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근거가 명나라 때 동쪽에서 오는 만주족을 방어하기 위해서 몇 개의 그 성물을 쌓았는데 이 성물을 기준으로 지금 중국이 아예 초석에는 나오지도 않는 원래는 이게 석성이었는데 이걸 이제
벽돌성으로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문제를 드린 것처럼 그럼 왜 원래 장성 중국에서 그 만리장성의 그 사전을 찾으면 첫째 장성은 인공이 가해져야 된다. 인공. 그죠? 성이라는 게 인공으로 쌓은 거잖아요. 인공으로 쌓았다는 게 성이 아니지. 우리가 여기 뭐 서울 저기 큰 산이 있다. 이런 뭐 북악산 성이다 그렇게 말합니까? 이 산이 서울을 방어하는 성의 기능을 하지만 그 성이 인공 축조물이 아니면 그 우리 성이라고 하면 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이제 이 성이 만리장성의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요동변장이 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성의 조례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 그동안 장성은 일선으로 연결된 인공 방어 시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성보, 이제 그 황학을 알리는 봉화대, 봉수대, 정루와 같은 고립된 시설물, 성의 역할을 하는 자연지세, 참호 등도 장성에 포함된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장성을 바꿔놓으면 장성이 아닌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실제로 이제 이게 2006년, 7년 그 동북공정 끝나고 이제 장성의 개념이 바꾼 이후에는 만리장성 속에 어떤 게 포함되냐면 한족이 쌓지 않은 성, 예를 들면 북방민족이 쌓았던 금나라 애들이 쌓았던 성, 그 다음에 요나라 애들이 쌓았던 성, 이런 북방민족이 쌓았던 길림 지역과, 그죠? 원래 길림 지역은 만리장성의 범위 속에 없잖아요, 그죠? 길림이라는 게 압록강에서 동북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길림 지역과 흑룡강에 있던 요나라, 금나라 이런 북방민족이 쌓았던 성도 지금은 만리장성 속에 포함되어 있고, 당연히 석성을 많이 쌓았던 고구려 성도 지금 만리장성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만리장성의 개념을 중국이 자의적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죠? 앞으로 이게 이제 요동변장은 물론이고 요나라성, 금나라성, 기타 다른 민족이 쌓았던 성도 만리장성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왜 그러면 이 중국 애들이 이렇게 만리장성 길이를 늘려만 가는가? 지금도 상당히 길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6천 몇 킬로.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이제 다 합쳐서 뭐 2만 3천 킬로라 그러는데, 아니 뭐 만리장성 길이가, 그죠? 누가 장성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2만 3천 킬로로 무한하게 늘려만 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중국 역사의 좀 사이클을 좀 순환 고를 알아야 되는데, 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민족이 지금 인구가 14억이잖아요. 14억, 그렇죠? 14억입니다. 그중에 이제 주민등록상 한족이 한 13억, 그다음에 이제 뭐 장족, 조선족, 만주족 이런 소수민족이 최대 1억. 그런데 지금 이게 중국 영토의 그 형세를 보면 소위 중국이 말하는 소수민족이 사는 땅이 더 크잖아요. 티베트, 몽고, 만주. 근데 이게 지금 워낙 땅이 크니까 민족이 지금 독립을 하려고 하죠. 티베트 독립하려고 그러고 있고, 북쪽에는 위구르 신강도 독립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몽고도 독립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이제 만주족도 우리하고 만주족도 우리 아주 관계가 많기 때문에 또 정세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러면 중국 쪽에서는 모든 민족이 하나로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뭐 동이라든가 서유용, 남만, 북쪽 이렇게 오랑캐 민족으로 치던 것이 이제 현대 중화인민공화국이 되면서 지금은 하나의 중화민족으로 탈바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족은 탈바꿈이 되어야 됐는데 언어와 풍속, 민족이 틀린 이런 것들을 하나로 융합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만리장성이 이제 신강, 몽고, 만주, 길림, 흑룡강으로 다 파고들어. 그렇죠? 그러면 한족의 상징이 되어 있는 만리장성이 중국 전역으로 파고든다는 것은 그 지역이 장차 한족 중심의 문화로 동화될 수 있다는 이런 암시를 깔고 지금 장성이 확대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렇게 장성이 확대되는 거 좋은데 우리나라 역사가 죽지 않아요, 그렇죠? 언제 우리나라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이 성을 쌓을 때 그걸 만리장성이라고 쌓았어요? 그 시대로 가면 만리장성이 아닌데 중국이 이제 지금의 관점에서 지금의 중국을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역사가 아닌 거를, 장성이 아닌 거를 장성으로 만들어 가게 되고,
만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역사가 갑자기 중국사가 돼버리고 705년 이상이나 됐던 우리 고구려 역사가 갑자기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돼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더 가면 이제 뭐 선사 시대 그렇죠? 우리가 아는 뭐 홍산 문화 그다음에 뭐 한 문제가 설치했다고 한성은 문제 고구려 수도 평양이 어디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복잡하게 또 됐기 때문에 이 장성의 문제는 장성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사를 찾느냐 못 찾느냐 이런 문제가 더 관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장성의 문제도 아주 좀 초점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해야지 사라진 우리 역사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바로 이어서 그 한경대 윤희탁 교수님께서 그 핵심적인 질문과 토론을 5분 내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하나의 그 왕조나 역사가 누구 거냐라고 하는데 저 이제 과거에는 치중했다면 최근에는 중국에서는 이제 만약에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중국과 국경선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영토 분쟁의 가능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중국에서는 그 영토 분쟁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이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한국의 각 역사 속의 왕조와 중국 왕조가 그 각각의 그 국경선을 어디까지로 설정을 대충 하고 있었느냐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남희영 교수님은 우선은 이제 그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지금 압록강 쪽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 역사적 왜곡이다라고 하는 점을 발표하시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만리장성은 원래 14세기 명나라가 복원을 한 것으로서 그 길이가 6,300km, 즉 1만 리다라고 해서 만리장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2012년도에는 이제 고구려나 발해, 요나라, 금나라 때 쌓았던 장성까지 다 포함시키면서 그 길이가 6,300km에서 21,192km, 즉 4만리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리장성이 아니라 사만리장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에서 왜 만리장성을 계속 늘려서 발표하느냐? 왜냐하면 중국의 역사적 상징물은 만리장성이에요. 중국하면 떠오르는 게 만리장성입니다. 그런데 만리장성은 바로 한족 왕조가 북방의 유목민족들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1988년도에 만리장성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중국에서 등재가 됐어요. 유네스코에. 중국의 상징물인 만리장성은 결국 한족만의 역사적 상징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56개 민족 모두가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느낄 수 있는 장성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족만의 만리장성으로는 전체 민족을 단결하거나 중국의 상징물을 흔쾌히 자기들의 정말 그 56개 민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징물로 만들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수민족 왕조들이 세웠던 장성까지 다 포괄을 해서 장성을 늘려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역사 교과서나 대만 역사 교과서에 보면 만리장성의 동쪽 끝은 뭐 공식적으로는 중국 정부에서 압록강 쪽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북한의 청천강부터 시작하는 걸로 다 교과서에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토론자로서 우선 그 남희영 교수님께 간단히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만리장성이라고 지칭을 하지만 중국에서는 장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우리가 생각하는 만리장성의 개념과 중국이 얘기하는 장성의 개념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중국이 얘기하는 장성을 가지고 그 해석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결국 약간의 그 오해의 소지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한중 양국 간의 어떤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분명히 그 개념의 차이점을 우리가 명확한 뒤에 중국이 생각하는 장성의 개념이나 그 범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 교수님 발표하신 점에 대해서 한경대 윤 교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그 답변을 우리 남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 장성 개념과 만리장성의 개념 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중국은 뭐 만리장성과 장성을 그러니까 막 섞어 쓰거든요. 장성이고 만리장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장성은 긴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성이 그냥 하나의 긴 성이기도 하고 그 만리장성 라인에 없는 고립된 성이 길면 그게 장성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만리장성의 줄임말이 장성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이 그 장성의 개념을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의 일선으로 이어진 단락단락에 이제 중지되지 않은 하나의 선으로 보는 것이 전통적인 만리장성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요동 변장처럼 고립된 뭐 성보라든가 또 봉수대 이런 고립된 군사 시설 하나의 방어선으로 된 것도 지금은 만리장성이다. 어떤 때는 얘네가 만리장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얘기를 그냥 장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중국이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뭐 전통적인 사마천 사서에 나와 있는 또 본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사전적 개념의 장성을 한 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계속해서 이 장성의 개념을 바꿔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과연 그들 사서에 나오는 장성 또는 만리장성의 개념을 어떠한 용도로 쓰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추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그 한국사가 참 지금 뭐 상고사부터 현대까지겠죠.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쟁점이 안 됐지만 상고사 말고도 아까 이제 그 윤희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수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역대 그 역사 제도도 안 만들어졌지만 최근에 동북아지에서 만들어졌지만 이게 지금 국가와 국가 간의 국경이 한계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한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잘 사는 나라인데 그 인문학 수준이 역사를 보면 한국과 중국 간에 수많은 왕조가 부딪히고 살았는데 국경을 그린 지도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연구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렸는데 잘못 그렸다는 얘기예요. 한성은 문제가 아니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청나라까지 연구자가 없어요. 이렇게 상고사 문제가 부딪히고 만주 문제가 부딪히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만 힘이 딸리는 이유가 장성 문제처럼 연구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명의 학자가 열심히 하면 그렇죠? 아까 보셨지만 윤리현 선생님 같은 분이 한 분 있으면 일당백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일당백을 감당하는 학자 우리는 별로 없어. 왜냐하면 안 키웠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장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 축 교과서도 바뀌어야 되지만 결국은 뭔가를 바꾸려면 국가적으로 또는 시민단체 모든 사람 힘을 합쳐서 인물을 중국의 어려운 한문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사료를 놓고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서 논문이 아니라 연구 성과가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그 사료를 보고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가 태어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과 한국과 중국과의 싸움은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의 문제도 앞으로 꼼꼼하게 장성의 개념과 만리장성의 개념이 동일한가 다른가를 꼼꼼하게 추적을 하지 않으면 그죠? 중국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항공대 교수로 계신 우시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박수를 해주시죠. 예. 항공대학의 우시라입니다. 저는 그 99년 2000년부터 한 2년 반 동안 연영대학 교수로 있었고요. 작년에는 2014년 8월부터 1년 동안 그 홍산문화의 중심지인 적봉에 있는 적봉대학의 안식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벌써 한 17년 되죠. 17년을 만주 곳곳을 답사하고 하면서 했던 또 작년 특히 안식년 때 주변을 돌면서 했던 최근 동향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마지막에는
지금 중국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제안하는 형태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게 요하문명입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요하문명에 대해서 홍산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발견되고 이런 것들은 오늘은 다 생략하고요. 문제는 요하문명 발견된 것이 아까도 저 남희연 선생님 발표하신 저게 원래 밑에 만리장성이 저 노란 줄로 된 게 만리장성입니다. 장성의 밖에 있죠. 저 요하문명이 저 지역에 만주 요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 거대한 문명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사 기록에 단 한 글자도 기록이 없습니다. 5천 년 동안 철저히 잊혀진 거죠. 그래서 저것이 발견되면서 새롭게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견되면서 중국은 무지무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야만인의 땅이었는데 그 야만인의 땅에서 발견된 문명이 시기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황하 문명 지역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중국은 저게 발견된 이후로 여러 가지 그 역사 관련 국가 공정을 합니다. 그 중에 동북 공정은 하나일 뿐입니다. 제가 앞에 뒤에서 이제 소개하겠지만 그거 말고도 많은 역사 공정이라는 건 프로젝트의 번역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5년 단위로 정식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5년 단위의 역사 관련 프로젝트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북공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지역에서 많은 공정들을 하면서 역사 관련 공정을 하면서 현재는 중국에서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면 요하문명을 건설한 그 고대 세력들이 봐도 바로 중국의 중하문명을 일구었던 중하민족의 시조인 황제족의 영역이라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걸 중국사 안으로 끌잖아요. 요하문명이 황제족의 문명이 되면 황제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염제, 치유, 황제 하는 것처럼 신화 시대의 제왕입니다. 중화민족들은 중국 사람들은 자기의 민족의 시조를 황제족이라고 합니다. 그냥 엠페러가 누루 황자 쓰는 엠페러, 영어로 쓸 때는 옐로 엠페러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저기의 문명을 건설한 자들이 황제족이기 때문에 그 후속 논리는 어떻게 가냐면 저기에서 발원한 이 만주 일대에서 발원한 후속의 민족들, 예를 들면 거란족이나 몽고족이나 여진족이나 조선족까지 포함한 저 지역에서 발원한 후대의 민족들은 전부 다 황제족의 후예라고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수도 없은 논문들이 수백 편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 책을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앞으로는 무지무지 큰 역사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상고사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중국 황제족의 반개 역사로 다 편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일반인들에 잘 안 알려 있고 논문은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역사 갈등 문제로 비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동북공정이나 무슨 아까 그 독도 문제나 이런 거 이상의 훨씬 더 큰 미래의 역사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그 요하문명을 지역에서 새롭게 발견된 신석기 청동기 문화입니다. 1, 2, 3, 4 이렇게 시기가 빠른 수로 제가 했지만은 가장 주목받는 건 홍산 문화입니다. 홍산 문화는 뒤에 제가 소개하겠지만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홍산 문화 전기 후기로 나눴는데 후기가 기원전 3,500년에서 3,000년에 기원 전입니다. 이때는 이미 이제 순동이 나와서 요새는 동석 병용 시대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후기는 이 후기 단계가 오면 초기 국가 단계에 진입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죠. 아까 윤내현 선생님 발표에서도 우리가 단군 조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항상 국가라는 게 언제부터 있었느냐? 과연 그 기원전 10세기, 20세기 이럴 때 국가 단계라는 게 가능한가? 그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지금 중국 학계는 공론이 홍산 문화 후기 단계부터 초기 국가 단계로 봅니다.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아까 윤내현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하가점 하층 문화 청동기 시대 보통 여기를 우리가 고조선과 연결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쭉 연이어서 다 발굴된 겁니다. 그 주요 유적입니다. 저 여러분들 보시면 시라무레 나오고 기역자로 이렇게 강이 흐르죠. 상류는 시라무렌, 그 옆에는 서요하, 동요와 합쳐서 요하, 대요하 이렇게 이어지는 저게 전부 요하입니다. 기역자로 쭉 흐르는. 그래서 그 지역 일대에 새로운 문명이 발견돼서
95년부터 정식으로 요하 문명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자, 이거는 그 시기별로 제가 만든 그 분포도인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별로 어느 지역의 유적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가를 제가 도표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번, 6번이 홍산문화와 하가점 하층 이런 건데 하가점 하층 문화인데 이 북경을 훨씬 넘어가죠. 근데 저쪽은 사실은 유적지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있긴 있지만 빈도에 있어서는 뭐 상대가 안 되죠. 하지만 나오기 때문에 영역을 표시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아까 얘기한 1번, 2번, 3번 있는 그 지역이 아주 압축적으로 유적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요하문명 지역이 있었던 그 지역에 가면 완전히 반사막입니다. 반사막이에요. 제가 있었던 적봉시에도 옹우특기 위로 가면은 동서길이 500km, 남북길이 200km의 카라친 사막이 어마어마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무슨 고대 문명이 있었느냐? 그거는 그 시대의 시기적인 환경을 봐야죠. 여러분들 그건 제가 다른 논문에서 발표한 건데 제 메뉴 있게 해수면입니다. 해수면이 지금보다 10m 이상 높았습니다. 홍산문화가 꼽히는 그 가운데 지점에 건조한 것도 습한 기후로 바뀌어 있죠. 그다음에 평균 기온도 연평균 기온도 한 3, 4도 높았습니다. 지금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하 문명이 꼽히던 그 시기에 그 요하 지역은 현재 한반도의 중부 지역과 날씨가 비슷합니다. 평균 기온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주 살기 좋고 물도 풍부하고 습한 기후였고 해수면도 높았고 아주 살기 좋은 초지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중국에서 요하 문명이 발견되면서 요하 문명의 주도 세력에 대해서 궁금할 거 아닙니까? 요하 문명을 건설한 사람이 누굴까? 그러니까 발굴이 1차적인 발굴이 완료되면서 80년 말부터 주도 세력에 대한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궁금하죠. 도대체 이게 누가 건설한 문명인가? 그 주도 세력에 대한 최초의 논문이 동이족의 문명이라는 겁니다. 87년에 이민 선생이 발표한 딱 한 편의 논문이 나오고 나서 중국에서 만약에 이게 동이족의 문명이라는 거를 정론을 끌고 갈 경우에는 중국의 전체 역사가 동이족 문화의 역사에 반개 역사가 전락하게 되니까 국가 입장이 바뀝니다. 이게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것인데 이 논문 딱 하나 발표되고 그 뒤에는 전부 다 황제적으로 갑니다.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고고학회 회장을 하신 소병기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전체 정황을 보고 이거는 황제족의 영역이다라는 그 발표를 하고 나서는 지금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황제족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다른 논문이 없어요. 수십 편의 수백 편의 논문이 발표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그 중국의 역사와 상고사와 연결하는가를 고민하던 그때 수많은 역사 공적들이 시작됩니다. 많은 그 제가 간단하게 뒤에서 소개하겠지만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하상주 남대 공정, 뭐 동북 공정, 그건 동북 공정은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은 다 끝난 거고 중화문명 탐험 지금 새로 시작하고 있는 게 지금 뒤에서 소개하겠지만 고고 연구소장이자 사여과학원 고고연구소장 고고학회 회장의 왕회 선생이 제안한 게 작년 올해 제안한 게 선정공정입니다. 중화문명 상세한 거 뒤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공정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과거에서부터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북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북공정에 대한 대안만 가지고는 이 복잡한 것을 깰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공정을 하는가? 그 요하 문명의 주도권을 가지고 중국이 중원 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황제적으로. 그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고구려가 우리 거다 이것만으로는 아무런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내몽고에서 2004년에 몽골족 통사라는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중문으로 된 거고 하나는 몽골어로 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쭉 그 목차 보십시오. 쭉 가면 제가 색깔 발해 놓은 거죠. 홍산문화. 이미 몽골족의 통사를 쓰는데 몽골족의 기원을 전부 요하 문명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2004년에 새로운 책을 쓸 때 이미 얘네들은 몽골족의 기원을 홍산문화 지역, 그 요하 문명에서 다 시발된 걸로 쓰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한민족의 통사를 쓴다면 앞으로 우리 역시도 요하 문명부터 서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몽고족이랑 얼마나 다릅니까? 과거로 올라가면 1000년, 2000년 올라가면 우리가 몽고족과 얼마나 다릅니까?
이미 새로운 책에서 요하문명 지역에서부터 몽골족의 기원을 찾아서 서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중국의 역사책이 새로 쓰여질 겁니다. 뒤에서 소개하기. 그러면 얘네들도 역시 황제족이 그걸 만든 주역이면 중원의 역사를 쓸 때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여기는 이 동몽골의 끝인데 우리가 왜 중국에서 아르상시하고 몽골의 끝쪽인데 여기에 수많은 적석총이 있다는 제보를 갖고 있어요. 홍산 문화와 연결된 홍산 문화 묘지가 적석총입니다. 근데 저 지역이 답사가 안 돼요. 전부 군사 지역이고 국경 지역이 가지고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갔었는데 실제 답사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도전할 겁니다. 자, 이제 요하문명이 발견되고 나서 중국에서 어떤 공정을 했는가? 첫 번째는 이제 최신 이제 정보들 소개하는 하상주 단종 공정을 하면서 최종 결과가 이겁니다. 단대 공정의 뜻이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가 언제 설립되고 언제 망하는 거예요. 5년 동안 공정을 합니다. 그 결과가 저겁니다. 이제 하나라는 몇 년부터 몇 년, 상나라는 몇 년부터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가설이 한 20개씩 있었어요.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하면서 하상주 시대의 주요 도읍 유적을 17곳을 다 재발굴합니다. 돈 무지무지 들죠. 그 다음에 이어서 한 게 여러분들 아는 동북공정입니다. 여러분들 동북공정 하면서 책 제목 보면 느낌이 옵니까? 중국 고구려사 이렇게 갑니다. 항상 앞에 중국이라는 형용사를 붙입니다. 고구려 연구 논문들을 읽으면 고구려 연구 논문들의 앞에는 고구려가 처음 나올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형용사 절이 붙습니다. 동북지역 소수민족 정권 고구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와 고구려가 전쟁한 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 전쟁은 국가와 국가가 붙는 건데 지방 정권이 중앙 정부에 대등거니까 내란이다. 내란이지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굳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자료에 보시면 중화문명 탐험 공정을 하는 게 제목이 이겁니다. 중화문명의 근원을 탐구하는 공정입니다. 그거는 1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작년 말에 끝이 났는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공정을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학술 대회를 했는데 도사유적, 도사가 인분도사라는 책인데 4권짜리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여기가 인분이고 저기가 지역이 요 지역입니다. 황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꺾이는 지역인데 저기가 이리두라든지 하나라, 상나라의 초기 도읍지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사유적을 발굴하면서 도사유적이 어떤 곳이냐? 최종 결론이 뭐냐면 요임금의 왕도인 평양성이라는 거예요. 요임금이 여러분들 요순우탕하죠? 아까 하상주 난동공정은 하상주 하나라까지를 역사시대로 편입하는 건데 이제 요나라 시대부터 역사시대로 편입하기 시작합니다. 문자가 나옵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 정보입니다. 15년 12월 21일 날 학술 발표를 한 겁니다. 북경에서 정식으로 이 책을 출판하면서 내려가십시오. 요나라 이게 왕도입니다. 요임금 시대의 요나라가 아니라 요임금이다. 요순우탕 할 때 요임금의 왕도가 다 발굴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미 순동으로 만든 톱니바퀴도 나옵니다. 기원전 2300년 이때입니다. 이 도사유적이 언제 거냐? 기원전 2450년에서 기원전 1900년입니다. 여러분들 도사유적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삼국유사나 이런 데 보면 단군 고조선의 건립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요나라래 자꾸 요임금이 건설하고 나서 50년 후인 경인년에 단군 고조선이 건국됐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원전 2333년을 추론하고 했는데 그 요임금이라는 게 이제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라는 겁니다. 왕도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이제 하나씩 소개할게요. 세계 최초의 천문대가 발견됐어요. 스톤헨지보다 500년이 빠릅니다. 정식으로 자기네들 세계 최초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사에서 중요한 건 여기 지금 박물관에서 해놓은 거죠. 가장 오래된 문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오래된 문자는 기존에는 각골문이었고 각골문 이후에
동이문자라고 해가지고 대문구에서 도문이 나온 게 있어요. 그게 기원전 2000년까지 올라가는 대문구 문화에 그거보다 300년, 400년이 빠른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문자입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근데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현재까지는 두 글자밖에 없어요. 큰 그 토기 항아리에 오른쪽 거는 문자입니다. 그럼 갑골문에도 똑같고 오른쪽 거에 대해서는 왼쪽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직은 요임금 요자라는 설도 있고 역이라는 설도 있고 명이라는 여러 가지 설이 공존, 4가지 설이 공존하지만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미 국가 단계에 진입했다는 걸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악기가 여러 가지가 세트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고, 석경, 도령, 그다음에 도훈, 좀 내려가세요. 쭉 내려가세요. 그다음에 최초로 순동으로 만든 방울입니다. 이게 기원전 2300년대의 순동 방울입니다. 이건 복합 거푸집이에요. 한 번 거푸집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최초의 옥교, 최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 현재까지 발견 중국의 최초의 기와도 여기서 나옵니다. 최초의 기와도. 이건 발굴 자료집에 원래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도사유적이 발견되면서 묘장도 나옵니다. 하가점 하층 시기와 거의 비슷한데 하가점 하층이나 홍산 쪽은 요하문명 지역은 전부 석간묘, 적석청 계열인데 여긴 토광묘입니다. 그러니까 계열이 다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도사유적에 이건 옛날부터 발견된 건데 또 내려가세요. 최애 도편이 나오는데 이 도편들은 이런 것들은 도사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나오는 채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올라가세요. 예. 이게 하가점 하층에서 나오는 채도들인데 빨간색, 흰색, 검은색으로 반복적인 기하문적인 형태. 이게 나중에는 상주 도철문, 청동기 문양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하가점 요서 지역의 하가점 하층에서 나오는 그 채도와 도사 유적의 채도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거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떤 게 선후 관계로 일로 간 건지 일로 들어온 건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국사 수정 공제입니다. 제가 이건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국사를 수정하는 겁니다. 25사와 즉 24사와 청사고를 합쳐서 우리가 보통 25사라는 25사를 전체를 각주를 다시 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013년에 원래는 15년까지가 공정 기간이었는데 5년 단위니까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나온 13년에 나온 사기 수정본입니다. 예전에 그걸 교정본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수정본입니다. 수정본이 이제 최초로 나오고 25사와 청사호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2017년까지. 그다음에 최근 중국 세 번째로 생각해 이게 이제 사실 핵심인데 자 중국에서 왕해 선생이 2015년 3월에 인민대회를 할 때 제안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2015년에 탐험 공정이 끝나면서 후속의 공정을 하자고 제안한 건데 그 제안자가 누구냐면 왕이에요.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장, 고고학회 회장. 올해도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큰 문제라는 걸 느낄 겁니다. 자, 앞으로 10년 동안 2016년 5년 동안 새로운 공정을 하되 어떤 걸 하느냐? 첫째, 중화문명의 형성이라는 다큐멘터리를 100부작을 만듭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10부작도 아니고 다큐멘터리를 10부작으로 100부작을 만들어냅니다. 그거를 각 주요 외국어와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로 다 번역해서 판매하고 수출하는 겁니다. 100부작. 두 번째는 책을 중화문명의 형성 과정에 대한 시리즈 책을 100권을 내라 이게요. 시리즈로. 그것도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해서 다 팔고 홍보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중화문명 대형 도록을 만들어라 이게. 아주 양장본으로 만들어서 뭐 각국 손님들이 오면 선물하라 이게. 중화문명이 이렇게 5,000년 역사라는 게 허구가 아니라는 거를 도록을 만들어서 하라는 거죠. 네 번째는 이게 정말 걱정스러운 겁니다.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교재와 보조 교재를 새로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야? 교과서 새로 쓰는 거죠. 교과서 새로 쓰면 뭘 쓰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하문명이 중화문명의 기원지 중 하나고 그게 황제족의 문명이고 그 황제의 후손들이 후대에 뭐 만주족도 되고 거란족도 되고 뭐 조선족도 되고 그거 새 책 쓰라는 겁니다. 초, 중, 고등학교 교재와 보조 교재 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중화문명의 기원, 아까 탐험공정 10년 동안 한 거 결과들을 알리는
이 어린이한테도 알려야 된다는 거지. 백부작 다큐멘터리는 어른들이 보는 그 무슨 디스커버리 같은 내용이니까 애들한테도 만화 영화로 제작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30부에서 50부작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가르치라. 그것도 만화 영화를 국내용이 아니라 좀 보시죠. 각종 언어로 번역해서 다 수출하고 전파하라는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 공자학원을 통해서. 공자학원 아시죠? 우리 세종학당 만드는 것처럼 전 세계의 중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공자학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공자학당이 교재로 쓰라는 거예요. 자, 그 동화책도 만들고, 자, 7째는 뭐 방송에서도 최신 발굴 결과를 계속 소개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8번째는 최고의 학자들이 쓴 책들을 중화문명 형성 과정의 최고의 척들을 다 번역해서 보급하는 전 세계. 그다음에 10번째는 순회전을 하라는 겁니다. 국내외 주요 중화문명의 찬란한 역사를 보여주는 주요 발굴품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순회 공연을 하라는 겁니다. 전시를. 돈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홍산문화 요하문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데도 기르고 있지 않습니다. 주류 사학계에서 안 움직이니까 자기네들이 능력이 안 되면 난 외국 중국 학자들 데려오더라도 강좌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와 연결될지 자기네들이 관심 없다고 후학들까지 관심을 갖지 못하게 강좌를 하지 않는다는 건 참 문제다. 또 학자도 교류하고 제가 박문 교수로 1년 가 있었잖아요. 학자들 교류하고 박물관끼리도 인적 교류하고 그러니까 그 연구하는 사람들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고조선을 단군 고조선을 정말로 본격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 그건 도사유적의 발견으로 요임금 시대라는 것이 이제 신화 시대를 머물지 않고 이제 실제 역사 시대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거는 중국에서 북경에서 학자들이 정식으로 공표한 겁니다. 중국어를 검색할 줄 아는 사람은 중국 포털에서 도사유적을 검색하면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단군 조선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기 시작해야 된다. 홍산문화 연구하는 전문가를 길러라는 게 제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박원길 소장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원길입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몽골 칭기스칸 연구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아쉬운 얘기지만은 이 1911년서부터 북방 공정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즉 몽골 독립 방지를 위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정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2002년에 시작되는 것이 동북 공정이었습니다. 자, 몽골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이 왔다 갔지만은 몽골 제일조가 저겁니다.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몽골 인구 지금 3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역사책은 우리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중국 가시면 딱 한마디 해요. 위대한 중국인 칭기스칸. 여러분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죠. 우린 딱 지금 애들이 맛만 보여줬어요. 중국 나라 고구려. 그리고 중국 사람이 우리 만나면 그 말합니다. 한국 사람 만나면 딱 인상을 말해요. 어떤 인상이라고 물어봅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 여러분 어떠세요?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 갔냐 하면 딱 한마디 합니다. 독도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객관적이지 않은 나라. 자, 우린 그거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은 여기 토론문에 다 붙여 있습니다. 아마 1년 뒤에 중국이 저걸 제시할 겁니다. 역사 교과서가 모두 바뀐 걸 제시합니다. 한번 역사 교과서 나오게 되면 그건 거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아마 내년쯤 불길한 예감들이 들어와요. 지금은 확장 공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공정 다 끝났어요, 지금요. 하고 홍산문화 지금 완벽한 이론으로 만들고 지금 조양시와 적봉시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 홍산문화의 주인공인가? 중국의 모든 도시들은 지금 모든 박물관을 만들고 또한 홍산문화는 즉 황제의 문화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안서부터 한국은 물론 몽골, 헝가리 다 중국의 후예들이 되게 돼 있습니다. 참으로 불길합니다. 일본은 식민사관, 즉 아까 말한 인나일본부, 중국은 동북공정, 북방공정부, 티베트 공정 다 들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그 파도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조선 말기보다 더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력이 거의 30%가 중국한테 장악돼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지역국이 됩니다. 우리가 미국과 가장 열심히 했을 때가 무역고가 23%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28%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독립이 안 될 겁니다. 바로 몽골과 우리나라가 중국이 경제부터 정확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이 바로 홍사문화를 중심으로 한 교과서 편찬입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우시라 교수께서 많은 답변을 방어책을 했는데 저게 들고 나왔어요. 동북아 역사재단을 활용하자. 아마 공직에 있던 분들은 대충 그 정부기관 특징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북아 역사재단을 이용할 경우에 위험성이 있어요. 모든 게 그렇지만 문화를 관이 한번 가지게 되면은 엉뚱한 결론이 나와요. 지금도 그 때문에 맨날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동북아 역사재단이. 저도 물론 거기서 지금 프로젝트를 하는 연구 책임자이지만은 이 관이 하게 되면은 모든 게 행정 업무 지원입니다. 하고 기간이 무지하게 짧아요. 특히 외국과 관련이 되면은 꼭 결론이 나옵니다. 중립적. 이것이 대한민국 사람 특징인 것 같아요. 일본이나 중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딱 한마디 합니다. 토론하지 말고 책으로 써서 자기한테 질문해라 이거예요. 따라서 저는 딱 한마디예요. 동북아 재단보다도 개인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한국 학자들이. 그리고 그 학자한테 지원책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구 업적이 바로 국민들이 공유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우시라 교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토론하신 박원길 소장님께서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우시라 교수님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원길 선생님 지적하신 것 중에 동북아 역사재단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9가지 제안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에 지금은 독도 연구실하고 뭐 고구려 연구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 홍산문화 요하무명 연구실을 실급으로 하나를 만들라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을 비판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게 학술이라는 걸 관에서 주도하면 되느냐 그런 우려입니다. 그건 전 100% 동의합니다. 저는 장기적인 대안과 단기적인 대안을 구별을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당장이라도 저처럼 최근의 역사 관련 혹은 고고학 관련 동향들을 모니터링하는 팀도 재단에 있어야 되고 또 아까 얘기한 그런 실도 만들어서 일단 연구를 시작해야 된다. 장기적으로는 나는 동북아 역사재단 자체가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북아 역사재단은 지금 외교부 산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부 관리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외교적으로 중국과 갈등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아니 그건 외교관의 문제이고 학술 연구하는 사람은 이게 앞으로 10년 뒤에 외교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때문에 연구를 못 한다는 게 그게 무슨 학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내도 문제가 없을 만한 거, 당장 부닥치지 않을 거, 그건 외교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역사재단 자체가 해체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학술단체로 사단법인이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지금은 외교부에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좀 실장이 외무부에서 내려오네 누가? 사무총장 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벌써 모든 연구의 패러다임 자체가 외교적으로 문제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프로젝트도 나가고 이럽니다. 이건 난 장기적으로 이건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여기 또 거기서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리 뺏자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해체해서 발전적으로 사단법이나 되든지 이렇게 학자들이 순수 학술 연구 단체로 거듭나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학술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